후보자께서도 이런 경우 그동안은 전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셨어요. 사인간 채무가 본인의 문제가 되니까 정당하고 납득이 되는 문제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희가 자, 그 현금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림 보시면 후보자 본인의 3억 원 채무,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관계이길래 3억 원을 제가 봤을 때 인사청문회 직전 작성된 것으로 의심이 가지만 이 차용증 한 장으로 빌려주는 겁니까? 저하고 오랜 직입니다. 40년 직이고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담보 없이 그냥 3억 원을 그냥 빌린 겁니까? 네, 저희가 왜냐하면 여기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만 받으면 돌려주겠다 해서 그냥 며칠 정도 빌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그러니까 담보 지금, 없이 그냥 빌렸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배우자와 배우자의 언니, 배우자와 딸 사이 사인간 채무 역시 증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산은 늘었는데 해명 자료가 없다.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국세청장이 그 배우자와 딸 사이 채무 관계에 대해서 조사할 뜻을 밝혔던데 그 조사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증여세를 많이 내더라도 아주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자, 후보자님. 만약에 실수가 있다면 네. 뭐 언제든지 저희가 뭐 더 낼 용의가 있습니다. 그 쪼개기 증여가 문제된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지금은 통째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관리는 월세 누가 받습니까? 월세는 지금 그 공동사업자가 받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그 계좌 관리 누가 하죠? 공동사업자의 계좌 관리는 현재는 부인이 지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세금도 사실상 부인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전부 배우자 소유, 부인 소유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공동사업자로 그러니까 해서 그 처형 지분 말고 나머지는 부인 소유 아니냐 이거죠? 증여세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기존에 제출했던 차용증 보니까 저희가 인사청문회용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 의혹이 있어서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됐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후보자가 보낸 계약서들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5개가 다른 계약서입니다. 이것 서로 다른 기간에 작성된 거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도? 여러 기간에 된 것은요. 지금 이자율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 계약서 자체가 여러 기간에 걸쳐서 따로따로 작성된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게 진정성 있는 계약서인지 저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인 재산 관리를 배우자가 하고 또 30%로 줄어든 증여세 모두 배우자가 납부했다고 하면 사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56조 위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항을 말씀하시는? 세율 적용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인사청문 요청안에 제출해 주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그 하나를 보니까 1차 증여세 납부일인 2016년 2월 29일을 앞두고 2월 24일자로 작성된 계약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여 기간을 4월 31일까지로 하고 이자 지급일은 그해 말로 했더라고요. 12월 31일로. 왜 그렇게 작성된 겁니까? 이것은 이제 회계법인에서 회계 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저희가 그렇게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이자 납부가 안 되고 연말로 하기로 한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 4월 30일까지를 대여 기간으로 하면서 이자 납부는 12월 31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2차 그 증여세를 납부한 겁니다. 두 번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계약을 2월 24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8일 날 또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네. 따로따로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렇게 작성이 안 됐을 건데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장모께서 배우자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서 딸한테 준 것이다.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이자 거래 내역을 저희가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자를 주고받은 흔적이 없고 관리도 세금도 배우자가 냈다고 하면 사실은 따님 명의로 명의신탁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부동산 실명법 제3조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후보자님 아시겠습니까? 네, 전혀 지금 회계법인에 시키는 대로 저희가 잘 처리를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세금도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료는 이미 제출을 했고요. 관련돼서 지금 자금 이체한 것도 다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송금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홍정학 후보자님이
이게 늦게 장관 후보자가 되다 보니까 다른 장관들은 다 임명되고, 그러니까 TV 생방송도 하고 주목도 받으시고 그럽니다. 아마 다른 장관 후보자님들하고 같이 청문회를 하셨으면은 쉽게 통과되셨을 거예요. 근데 왜냐? 다른 장관들 이제 문재인 정부의 5대 공직 부적격 사유,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논문 표절, 세금 포탈, 이거 5가지 다 하신 분도 임명했어요. 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라든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백운규 산자부 장관,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 다 임명하셨으니까 아마 홍종학 후보자도 틀림없이 오늘만 잘 넘기시면 임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종학 장관님이 47번째 지금 후보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47번째 후보인데 그 전에 후보들은 왜 이 자리를 다 사양하고 고사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 후보자들이 46분이나 있었는데 한 분은 고사하지 않았죠. 저 박성진 전 후보자. 근데 이분 박성진 씨도 좀 억울해요. 보면 뭐 뉴라이트 사관 갖고 있다고 해서 앉는 거니까 그분도 좀 억울하지만 왜 다른 분들은 고사했을까요?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네.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그 살아온 인생이 진짜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러운가? 또는 내가 이게 염치가 있지. 이렇게 살고서는 여기 장관하겠다고 할 수 있나? 뭐 그런 좀 부끄러움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홍종학 후보자는 용감하게 이걸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게 분명히 홍종학 후보자가 불법하신 거 없습니다. 저희도 위법한 것도 없고 이해를 해요. 근데 국민 정서상에, 국민 감정상에 좀 건드린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부적격이라고 언론에서 먼저 한 거예요. 언론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볼 때 국민 감정상, 국민 정서상 이런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한테는 그렇게 추상 같으면서 자기한테는 관대했던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 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는 전번에 박성진 후보자는 벤처 창업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그 적격자라고 봤어요. 적격자로 봤는데 홍종학 이게 왜냐하면 중기부가 이제 신설부처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 혁신 성장을 하겠다는 그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냐,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뭐 실제 막 박성진 후보처럼 뭐 벤처기업을 창업한 것도 아니고 또 밑에서 공무원으로 올라와서 실제 정책 집행을 쭉 해오신 분도 아니고 어떤 점이 본인이 중기부 장관으로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실 수 있다고? 일단 그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 말씀을 감사하게 다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제가 강점이 있다면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현장을 많이 다녔고요. 누구보다도 현재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면서도 이 장관 내정을 제가 수락한 이유도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장관 후보자로 있으시면서 중소기업 중앙회도 가시고 각 단체장도 만나시고 면담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뭐가 힘들다고 그래요? 지금 당면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의 현안은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그것의 충격이 너무 크니까 중소벤처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고 잘 알고 있고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생생히 들었습니다. 그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통상임금 문제라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유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 후보자께서 중소기업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또 을지로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많이 파악하신 것은 굉장히 큰 소중한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지금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의 전환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이 대기업의 여러 가지 지원을 좀 너무 집중했던 그것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소상공인 중심으로, 벤처기업 중심으로 그 정책적 지원과 제도 지원의 중점을 옮기는 거지, 그것이 결코 대기업에 대한 증오나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을지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우리 경제 전체를 좀 균형되게 보는 시각에서 해야지 꼭 한쪽의 시각에서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을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체는 좀 균형 잡히게 보셔야 한다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인천 경남갑의 유동수입니다. 후보자님, 이 증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장모님께서 손녀에게 이 8억 5천 상당의 물건을 증여할 때 그걸 왜 손녀한테 줍니까? 나한테 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어요? 세상에? 없죠. 네, 어떻게 장모님이 손녀한테 물건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손녀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쪼개기 증여가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회계사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8억 5천에서 2억 2천의 채무를 빼고 6억 3천 물건을 증여할 것인가? 8억 5천을 그냥 온전하게 그 딸이 소유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부의 대물림을 가지고 다 비판을 하면서 2억 2천을 세금을 내고 8억 5천을 온전하게 딸이 보유하게 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을 야당 의원들이 많이 하십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8억 5천의 지금 월세가 나오는 상가 건물에 2억 2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향후 나오는 임대소득을 가지고 그 채무액을 변제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다시 2억 2천을 준다면 2억 2천에 대한 증여세나 나중에 돌아가실 때 준다면은 상속세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부분이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총 예산이 8억 5천입니다. 2016년도 올 예산으로 보면. 근데 범부채 흩어져 있는 게 16억 6천입니다. 그래서 이거 화면을 띄워주세요. 이게 보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전 부처에 흩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만든 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래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중소벤처부 장관이 되시면 꼭 잘 컨트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도 중소벤처기업부 보면 기능별로도 업무가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창업된 창진하고 중진공하고, 그 다음에 금융은 용자 때는 중진공, 소진공, 보증은 기보, 신보중앙회, 투자는 한국벤처투자, 마케팅은 중진공, 중소기업 유통센터, 공영 홈쇼핑. 이렇게 또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내가 창업하려고 보면은요. 창업 지원은 창진에서 하고, 창업 자금은 중진공에서 하고, 보증은 기보에서 하고, 이렇게 수요자 측면이나 그 내부의 기능적 측면을 봐도 굉장히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해법으로 금융기업 기능을 좀 일어나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판로 마케팅 부분도 꼭 좀 지원 일어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지방에서 지방중기청,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각각 이 기능들을 잘 좀 역할을 분담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중소기업 정책이 됐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중소기업청이 그동안에는 산자업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집행기는 굉장히 뛰어난데 정책적하고 기획하고 이런 기능이 좀 떨어질 걸로 저는 봅니다.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역할이 달랐다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보면은 조직에 인사가 보면 좀 덜 돼 있잖아요. 장관이 오기만 기다리는 지금 저 공석된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부처에 좀 우수한 공무원도 좀 영입하시고 또 민간 전문가들도 좀 많이 영입하셔서 정말 중소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효율적인 기관으로 이렇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장관님이 되시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타켓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전체 조직이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으로 이렇게 조직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네, 종현아 유동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귀중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현황 파악을 해본 결과 지금 우리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1,400개에 달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업서부터 기술 인력 지원, 금융 지원, 그리고 수출 마케팅 지원, 이 일관된 지원 체계를 가지고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 타워를 하면서 이 1,400개의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주신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것을 꼭 유념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저는 어디에 가든지 꼭 성과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장관으로서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서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의견을 받는다면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좋은 의견 제가 잘 받아서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중소기업부 신설될 때 상임위 때마다 정말 2,600만 명이 이걸 컨트롤해야 하는 게 중소기업부 아니에요? 중소기업 1,400만 명, 소상공인 306만, 그 다음에, 소상공인 605만, 자영업자 557만. 거의 인구의 반이거든요. 지금 6개월째 비어 있어서 빨리 장관 좀 뽑아달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홍 후보자님이 이 신설 부서 지금 보니까 거기에 지금 한 10명 정도가 아직 간부직도 지금 공석이에요. 중소기업, 반처기업부가 성공하냐 안 하냐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패하고 직결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하고 보죠. 있습니다. 네, 책임이 무겁죠.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이면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데니까 한번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알다시피 제가 광우병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서법에 따라서 물러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화면 나왔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2억 2천만 원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차용 계약서, 이게 국민 정서에 안 맞아요. 어떻게 딸하고, 이게 초등학교, 중학생하고 계약서를 맺고 하겠어요. 법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억 2천만 원 그냥 돈 내시고, 2억 2천만 원 증여를 해주시고, 그 세금 내세요. 그래서 빨리 끝내세요. 그렇게 정리를 탁탁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엔. 네,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딸하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도 그게 정서에 안 맞다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갑질 임대차 계약서도 거기 충무로 상가에 가서 너무 계약서 내용이 갑질이에요. 그것도 가서 좀 보시고,
내가 이것도 바꾸고 전체 그러한 갑질하는 것,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바꾸겠다. 이렇게 하세요. 지금 그 임대료 2개월 이상 연체시는 계약 해지한다고 이렇게 갑질을 다 해놓은 계약도 내용이 3개, 4개가 다 그렇거든요. 그거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을지로위원회에서 그런 거 고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표리부동이 그래서 나온 거야. 아니, 홍종학 후보가 그렇게 계속 주장했던 거하고 본인이 여기 고약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특목고 폐지 전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평준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 또 그 따님을 이렇게 1,600만 원 들어가는 국제 중에 진학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실로 보면 표리가 부동해, 분명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또 특권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는 꼭 명문대 안 가면은 아무 일도 못하는 소양이 없는 것처럼 어쨌든 써놓으니까 제가 현장에 이렇게 해서 국민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그분들이 법 내용까지 조사해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여기에 나온 내용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국민 정서에 맞게 정치도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국민 정서에 맞는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일단 고민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정운천 의원님 경험에 의해서 말씀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저도 가슴이 아주 아픕니다. 말씀하신 그런 저희로서는 잘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대차개혁서를 이용한 이것이 저희로서는 너무도 불편하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대계약서 문제는 그냥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원만한 관계를 하여튼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너무 대포를 쏘아가지고 대포 쏜 게 뭐냐면 최저임금 16.4% 어마어마하게 이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제로화 이것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주는 거고 거기다가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고 다 정책이 어떻게 선호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 이거를 갑자기 대통령 되자마자 이 일을 발표를 하니까 엄청난 부담을 좀 안고 있는 거 사실 아니에요. 그 해결이 지금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해야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관을 확실하게 갖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었는데 지금 한쪽에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지금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봐가면서 더 많이 필요하다면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운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일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대구 북구 홍일학 의원입니다. 홍종학 후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또 얘기 들으면 약간의 서글픈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선 저서 문제인데요. 삼수사수해서라도 서울 때 가라 이런 얘기를 책을 보면서 저도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고 책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제가 만약에 제 딸한테 네가 너무 예뻐서 내가 밉다. 내가 네가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딸은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밉다 싫다는 얘기를 듣고 저 아빠는 자기 딸을 미워한다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 삼는 거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홍종학 의원이 우리 학생들을 후보자가 학생들을 사랑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특혜 구조를 타파하고 우리 사회가 명문대에 집착해서 경쟁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걸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여러 문제에 대해서 중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보면 홍종학은 행위자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홍종학 후보가 돈을 벌었는데 홍종학 후보 손녀한테 돈을 증여했거나 이렇게 했으면 제가 무척 크게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홍종학 후보는 장모님이 손녀한테, 홍정호 딸한테, 그 사랑하는 손녀한테 증여를 하겠다고 뭐 고집을 피우셨는지 그 좀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지 뭐 제가 내용은 압니다.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홍종학 후보는 거기에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전혀 있지 않았고 단지 그때 제가 압니다만 바쁘니까 좀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면서 이제 그리고 저는 제 아내에게도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홍종학 의원도 아내에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말은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 가지로 저는 뭐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많은 돈을 징여받았다는 면에서는 참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떻든 뭐 우리 이런 대물림은 옳지 않다는 홍종학 의원의 얘기를 했었지만 이 증여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표리부동하고 뭐 이렇게 비난받는 건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홍종학 후보께서 저한테 뭐 대답할 이유는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오늘 이렇게 뭐 표리부동하다라든가 뭐 거짓이다든가 앞에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평소에 내가 19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홍종학 후보에 대한 과도한 폄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 후보께서는 정말 어떤 분은 그래요. 홍 후보가 기재부에 계속 계시면서 중소 기업인들을 위해서 뭘 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주세법을 해서 우리 정말 정말 대기업들만 독점 구조로 돼 있는 맥주 시장에 이렇게 많은 작은 회사 수제 맥주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금 가면 어디 가나 수제 맥주를 맛있게 듣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물밀들이 밀려오는 이런 수입 맥주들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이런 주세법을 통과시켰다는 제가 너무 좋게 생각. 주세법 그때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법을 내려고는 입장이 되셨어요? 네, 당시 우리 맥주 시장이 대기업의 독점 시장이어서 혁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 수제 맥주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인 블루오션 시장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한 6,000개 정도가 한 84년도에 100개밖에 안 됐는데 지금 수제 맥주 회사가 한 6,000개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700~800개 늘어나서 창업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정을 보니까 규제가 많아서 그게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와 주세 인하를 통해서 열어놨더니 우리 젊으신 창업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은행법인데 은행법도 있고 이 연대 보증 문제지 않습니까? 이 법에 대해서도 한번. 네, 존경하는 홍일학 의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제가 가장 보람있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연대 보증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사실 조금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좀 부족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공정채권 추진법, 그 다음에 개인회생법 이런 쪽에 발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젊은 창업자들이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연대보증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장관이 된다면 연대보증 문제, 이 문제 반드시 풀고 수제맥주 시장처럼 이렇게 우리 젊은 창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간 시장이 있다면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과감한 지원을 통해서 산업을 한번 살려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홍일학 의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주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녀간 금전대차 계약에 따른 이자 납부에 관한 자료가 위원장실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열람을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본인 질의 아닌 시간에 가셔서 열람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최현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 질의도 동일하게 5분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최연애 의원입니다. 지금 그 증여 문제, 재산 문제가 문제가 되니까 우리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후보도 동의하시는 게 증여의 당사자가 아니다,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네. 저는 바로 그 말씀이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실토하시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는 재산 신고를 부부 합산제로 하는 겁니다. 그 취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직자의 가족 주변을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부부 별산제를 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의 재산은 항상 함께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장모나 배우자, 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후보자 본인의 문제로 자각을 하셔야 된다. 본인이 공직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그래서 이것을 부인한다면 마치 장무례비는 죄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하고 논리하고 똑같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 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드에서도 판으로 보여드렸는데, 국회의원 하신 2015년 말의 재산하고 2016년에 이 재산에서 5억 1천만 원이 소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중간에 오셔서 얘기하셨죠. 퇴직금이 있었다고? 네네. 그죠? 그럼 퇴직금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셨어야 되죠. 네, 신고했습니다. 근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16년에 그 자료를 제가 찾았거든요. 네. 기타 소득이 어디 있습니까? 연금 소득입니다. 연금 소득으로 이걸 하셨다고요? 네네. 그래도 그럼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1억 2천. 이게 이거는 1256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연금 소득으로? 이거는 2016년도고요. 네, 2016년도인데요. 그러니까 2016년 제가 요 자료,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제가 볼 때 이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저 별도로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설령 퇴직금을 받았다 해도 여기에 공직자 재산 신고에 이게 반영이 돼 있어야 된다. 그게 들어가고 나간 돈, 현금으로 회사에서 학교에서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요. 그래도 기타 소득으로 이걸 해야 되고 여기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죠. 아닙니다.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돈이 빕니다. 그리고 이 끝까지 다 하면은요, 또 굉장히 이상한 게 끝에서부터 역순위로 하면 또 돈이 쫙 맞아요. 근데 이 돈을 맞출 때 어떤 거로 해서 맞냐면 이 4인 채무 3억 원 맺으신 거 후보하고 지인이 하셨죠. 그죠? 그리고 또 4인 채무, 이건 배우자하고 배우자의 언니분인가? 이분 2억. 그래서 이 5억을 끼워 넣으면 이 전체 돈의 현금의 흐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4인 간의 채무를 짜맞추기 하려는 시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이거에 대한 금융 거래 내역을 내라고 하는데 그거를 내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게 소명이 안 된 거고요. 저는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는 모든 종합소득의 모든 게 다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별도의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의원님. 그래서 그 부분을 제 얘기 끝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4인간 채무의 차용증 쓰신 것도 아마 회계법인이 자문을 하신 거죠. 그죠?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으신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후보자께서 제가 책 많이 쓰신 거 제가 봤습니다. 많지도 않아서 제가 다 읽어봤는데 하시면서 미국을 굉장히 자주 인용을 하시더라고, 미국 이야기를요. 근데 미국 같으면 이렇게 백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했을 경우에 이런 거를 자문해준 변호사나 회계사까지 다 처벌받을 정도로 굉장히 엄중한
그 범죄로 보고 있다는 것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렇게 그 사인 간의 채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 여러모로 나타났고요.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이 계약을 맺고 빌딩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를 보면서 흑수저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정말 그 대한민국의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고맙습니다. 주시죠. 네. 그 의원님 그 조작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지금 재산 신고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3월 달에. 그러면 그것이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와서 재산 신고할 때는 현금으로 신고하지 퇴직금 항목을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에서 5억 1천만 원의 출처가 그러면 그 중에서 퇴직금 얼마 받으셨어요? 퇴직금이 저기 그다음에 임대 보증금이 3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저희가 그 아파트 자, 우리 최현희 의원님. 네, 우선 네. 시간 됐으니까 우선 답변을 들어보시고요. 나중에 네,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현금 흐름을 보시면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그때 3월인가 4월인가 계약을 해서 임대보증금 3억이 들어왔고요. 제 퇴직금이 지금 명예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과 그다음에 학교를 퇴직하니까 사학연금에서 또 그 퇴직금이 나왔고요. 되지 않았으면 소득세 탈루라는 정도. 아닙니다. 그거 다 신고해서 그거는 뭐 제가 탈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자, 답변 혹시 마무리 못한 거 있으면 계속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는 전혀 조금의 이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퇴직금이 들어왔고 퇴직금 액수와 그다음에 내주세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냐면 기본적으로. 자, 예. 아니, 이미 질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만 제가 저기는 우리 후보자가 해명에 미지근한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하시고 질의는 질의 시간 해주십시오. 네, 그 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은 그 2015년 연말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 국회의원을 그만둬서 2016년 5월에 이제 신고한 것, 이 두 개의 차이인데 그때 큰 현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임대보증금 3억 원이 들어왔고요. 제가 학교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상당히 큰 액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지면 지금 빈다고 생각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현금 흐름에서 조금 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오전 주질의는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렸고, 아무래도 이 중소벤처기업법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장관 후보자님, 그 외청 시절의 중기청과 중소기업부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컨트롤 타워가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일단 정책의 전체 조정을 중기부가 중심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부 정책을 중심에 두려면 중기부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보면 산업부, 지금 현재 과학기술부도 있고요. 기재부도 있고 공정위도 있고 이 중소기업 정책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단순히 조정한다는 수준에서 중기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 저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그다음에 이 정책을 입안을 하면서 제가 관련된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정책 수행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중기부가 제 위상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중소기업 정책과 벤처기업 정책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은 지금 아무래도 지원이 위주가 돼야 되는데 벤처는 시장 기능을 정부가 보완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본 의원은 하나 아쉬운 게 혁신성장의 내용에서 보면 벤처기업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와요. 뭐 창업 얘기도 나오고 중간에 엑셀레이트, 그러니까 이 스케일업 하는 것도 나오고 스타트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나 시장 기능 확산이나 여러 가지 뭐 M&A까지 얘기를 다 하시는데 저는 혁신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전통적인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내부에서 혁신성을 다시 일깨울 것인가 제일 문제로 생각하는데 벤처기업 정책 말고요. 기존의 전통적인 중소기업 정책에서 혁신성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의 지금 지원 정책에 저희가 기술 지원과 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마케팅 쪽에 지금 굉장히 약해서 혁신 능력을 발휘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동화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발적으로 안 되니까 지금 자동화를 지원해서 중소기업 자체의 혁신 능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 기관이 중소기업과의 이 연계가 쉽지 않은 게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본연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님께서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조업체들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과 연동될 것인지에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이 비즈니스 모델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상관없이 좀 더 창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분들은 욕구는 있는데 방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단순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보통 얘기했죠. 스마트 팩토리 얘기하는데 스마트 팩토리 수준에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생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게 좀 나아지긴 하겠죠. 근데 그것 자체가 혁신 자체는 아닙니다. 엄격히 따져보면. 그래서 중소기업 내부에서 또다시 어떻게 혁신성을 불러일 것인가에 관련해가지고는 좀 더 면밀한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중소기업부가 제재를 찾는데 타부처의 창업 지원 파트가 몇 개 있습니다. 벤처기업 지원 파트. 그러니까 예전에 미래부에 있었던 창조경제기획과 창조경제진흥과 창조융합기획과 이런 것이 중소벤처기업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 이관되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런 부분이 아직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지금 부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도 얘기를 듣기를 조정하면서 지금 그렇게 다 하지 못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이 다시 합쳐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도 지금 생산 쪽에 지원을 하는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수출을 지원하는 코트라라든지 이런 쪽은 현재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산업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본의원 질의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임치제도 얘기 좀 하셨죠. 네네. 예, 본의원이 국감 때도 이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한 4만 건 넘게 임치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도 제대로 기술 인증, 입증, 기술 거래 등이 활용된 적이 없어요. 네. 활용도가 낮아,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임치제도 자체가 좋습니다. 이게 기술부가 좋습니다는 문제가 아니고 임치제도 자체, 그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제도의 효율, 제도 자체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별로 활용되지 않아요. 한번 그거는 임치제도 자체의 좋은 제도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좋은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됐는데 실제 사용 사례가 없는 것이 또 거꾸로 보면 이게 예방 효과가 있다는 또 의미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기술을 지원한 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정보가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정에 나가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 쪽으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후보님, 저는 창업가들을 어제와 싸워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깨고
또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이런 벤처와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지금 정부와 국회가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투자에서 회수에 이르기까지 벤처 투자 생태계 선순환 서클을 만드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사안에 대한 견해를 이제 서면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그 후보자께서는 모태펀드를 적극 투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후보자 답변 맞으세요? 네, 그 네, 그렇게 모태펀드 투자하는 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후보자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전체 벤처 펀드에서 정부 정책 자금 몇 프로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확한 지금 숫자까지는 46%고요. 그러면 미국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부 정책 미국은 자금. 민간 자금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12%, 유럽은 21% 정도 됩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상당수의 큰 출자금을 정책자금으로 이제 그 벤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례한 효과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좀 다양한 것 네, 같습니다. 여기 많은 VC들이 정책자금의 비중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차지하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운용을 하는 방식, 행정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책자금을 통한 출자의 경우에 지나치게 유연성이 떨어지는 행정주의적인 운용 지침을 두고 있어서 VC들이 능동적인 액티비스트로서 본인들의 어떤 투자 철학이나 전략에 따라서 우수한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이 유연한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금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 가능한 대상에 대한 과도한 열거주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일자리 플랜으로 추경을 통해서 8천억 모태펀드 정시했잖아요. 여기 공고 내용 보면은 청년 창업 펀드가 있는데 여기는 임직원 및 대표이사 연령이 40세 이하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40세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올해 처음 추가된 4차 산업펀드가 있는데 이 계정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4차 산업 품목에 대해서 50% 이상 투자를 반드시 할 것이라는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4차 산업이라는 게 이종산업이 융합이고 뭐 아무리 4차 산업이라 부를 수 있는 바이오나 인공지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인 제조업이 없으면은 이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데 제조업의 경우는 4차 산업펀드의 대상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일단은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다음에 제 질의 시간 끝나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열거주의식 즉 파지티브 규제가 그 네거티브로 전환돼야 되는 시점에서 어떤 규제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이 스타트업들이나 창업가들을 대하는 행정의 절차에 관해서도 지금 파다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하나의 문제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다가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그 사업의 예를 하나를 제가 들어볼게요. 차량 공유 서비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우버도 있고 우리나라에 플러스 럭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가 지난 8일에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이 중에 하나의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국토부가 정해놓은 출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공유 차량이란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을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후보자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한계 비용 제로 사회에서 산업과 재화 효율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그 이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정답이 될 수 없는 이 파괴적 혁신의 시점에 과연 기존 산업과 그 신산업 간의 이해 당사자들을 어떻게 알맞게 조율을 시켜서 새로운 해답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 후보자님의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들려주세요. 네, 그 두 번째 부분은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 저희가 지금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심지어 규제 샌드박스까지 도입한다고 하면서 이 혁신 기업들을 돕고 있지만 이렇게 또 혁신 기업을 돕다 보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입는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이 피해를 틀림없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충 안으로 국토부에서도 시간을 한정해서 이제 양쪽을 다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혁신 쪽을 좀 치중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새로운 방법이 기존의 분들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저희도 그 반영을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대우다스가의 곽대원입니다. 그 장관 후보자 제가 오늘 이때까지 이제 받은 느낌은 해명 본회의를 하셨으면은 쉽게 통과되셨을 거예요. 근데 왜냐? 다른 장관들 이제 문재인 정부의 5대 공직 부적격 사유,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논문 표절, 세금 포탈 이거 5가지 다 하신 분도 임명했어요. 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라든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백운규 산자부 장관,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 다 임명하셨으니까 아마 홍종학 후보자도 틀림없이 오늘만 잘 넘기시면 임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종학 장관님이 47번째 지금 후보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47번째 후보인데 그 전에 후보들은 왜 이 자리를 다 사양하고 고사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 후보자들이 46분이나 있었는데 한 분은 고사하지 않았죠. 저 박성진 전 후보자. 근데 이분 박성진 씨도 좀 억울해요. 보면 뭐 뉴라이트 사관 갖고 있다고 해서 앉는 거니까 그분도 좀 억울하지만 왜 다른 분들은 고사했을까요?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예.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그 살아온 인생이 진짜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러운가? 또는 내가 이게 염치가 있지. 이렇게 살고서는 여기 장관하겠다고 할 수 있나? 뭐 그런 좀 부끄러움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홍종학 후보자는 용감하게 이걸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게 분명히 홍종학 후보자가 불법하신 거 없습니다. 저희도 위법한 것도 없고 이해를 해요. 근데 국민 정서상에, 국민 감정상에 좀 건드린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부적격이라고 언론에서 먼저 한 거예요. 언론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볼 때 국민 감정상, 국민 정서상 이런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한테는 그렇게 추상 같으면서 자기한테는 관대했던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 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는 전번에 박성진 후보자는 벤처 창업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그 적격자라고 봤어요. 적격자로 봤는데 홍종학 이게 왜냐하면 중기부가 이제 신설부처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 혁신 성장을 하겠다는 그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냐,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뭐 실제 뭐 박성진 후보자처럼 뭐 벤처기업을 창업한 것도 아니고 또 밑에서 공무원으로 올라와서 실제 정책 집행을 쭉 해오신 분도 아니고 어떤 점이 본인이 중기부 장관으로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실 수 있다고? 일단 그 조교하는 정유섭 위원님 말씀을 감사하게 다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제가 강점이 있다면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현장을 많이 다녔고요. 누구보다도 현재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면서도 이 장관 내정을 제가 수락한 이유도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장관 후보자로 있으시면서 중소기업 중앙회도 가시고 각 단체장도 만나시고 면담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뭐가 힘들다고 그래요? 지금 당면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의 현안은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그것의 충격이 너무 크니까 중소벤처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고 잘 알고 있고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생생히 들었습니다. 그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통상임금 문제라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유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중소기업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또 을지로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많이 파악하신 것은 굉장히 큰. 후보자께서도 이런 경우 그동안은 전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셨어요. 4인간 채무가 본인의 문제가 되니까 정당하고 납득이 되는 문제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희가 자, 그 현금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림 보시면 후보자 본인의 3억 원 채무,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관계이길래 3억 원을 제가 봤을 때 인사청문회 직전 작성된 것으로 의심이 가지만 이 차용증 한 장으로 빌려주는 겁니까? 저하고 오랜 직입니다. 40년 직이고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담보 없이 그냥 3억 원을 그냥 빌린 겁니까? 네, 저희가 왜냐하면 여기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만 받으면 돌려주겠다 해서 그냥 며칠 정도 빌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그러니까 담보 지금, 없이 그냥 빌렸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배우자와 배우자의 언니, 배우자와 딸 사이 4인간 채무 역시 증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산은 늘었는데 해명 자료가 없다.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국세청장이 그 배우자와 딸 사이 채무 관계에 대해서 조사할 뜻을 밝혔던데 그 조사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증여세를 많이 내더라도 아주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자, 후보자님. 만약에 실수가 있다면 네. 언제든지 저희가 더 낼 용의가 있습니다. 그 쪼개기 증여가 문제된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지금은 통째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관리는 월세 누가 받습니까? 월세는 지금 그 공동사업자가 받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그 계좌 관리 누가 하죠? 공동사업자의 계좌 관리는 현재는 부인이 지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금도 사실상 부인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전부 배우자 소유, 부인 소유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공동사업자로 그러니까 해서 그 처형 지분 말고 나머지는 부인 소유 아니냐 이거죠? 증여세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기존에 제출했던 차용증 보니까 저희가 인사청문회용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 의혹이 있어서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됐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후보자가 보낸 계약서들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5개가 다른 계약서입니다. 이것 서로 다른 기간에 작성된 거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도? 여러 기간에 된 것은요. 지금 이자율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 계약서 자체가 여러 기간에 걸쳐서 따로따로 작성된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게 진정성 있는 계약서인지 저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인 재산 관리를 배우자가 하고 또 30%로 줄어든 증여세 모두 배우자가 납부했다고 하면 사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56조 위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항을 말씀하시나요? 세율 적용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인사청문 요청안에 제출해 주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그 하나를 보니까 1차 증여세 납부일인 2016년 2월 29일을 앞두고 2월 24일자로 작성된 계약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여 기간을 4월 31일까지로 하고 이자 지급일은 그해 말로 했더라고요. 12월 31일로. 왜 그렇게 작성된 겁니까? 이것은 이제 회계법인에서 회계 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저희가 그렇게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이자 납부가 안 되고 연말로 하기로 한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 4월 30일까지를 대여 기간으로 하면서 이자 납부는 12월 31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2차 그 증여세를 납부한 겁니다. 두 번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계약을 2월 24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8일 날 또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네. 따로따로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렇게 작성이 안 됐을 건데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장모께서 배우자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서 딸한테 준 것이다.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이자 거래 내역을 저희가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자를 주고받은 흔적이 없고 관리도 세금도 배우자가 냈다고 하면 사실은 따님 명의로 명의신탁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부동산
실명법 제3조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후보자님 아시겠습니까? 네, 전혀 지금 회계법인의 시키는 대로 저희가 잘 처리를 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세금도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료는 이미 제출을 했고요. 관련돼서 지금 자금 이체한 것도 다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송금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홍정학 후보자님이 이게 늦게 장관 후보자가 되다 보니까 다른 장관들은 다 임명되고, 그러니까 TV 생방송도 하고 주목도 받으시고 그럽니다. 아마 다른 장관 후보자님들하고 같이 소중한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지금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의 전환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이 대기업의 여러 가지 지원을 좀 너무 집중했던 그것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소상공인 중심으로, 벤처기업 중심으로 그 정책적 지원과 제도 지원의 중점을 옮기는 거지, 그것이 결코 대기업에 대한 증오나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을지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우리 경제 전체를 좀 균형되게 보는 시각에서 해야지 꼭 한쪽의 시각에서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을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체는 좀 균형 잡히게 보셔야 한다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인천 경남갑의 유동수입니다. 후보자님, 증여는 이 증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장모님께서 손녀에게 이 8억 5천 상당의 물건을 증여할 때 그걸 왜 손녀한테 줍니까? 나한테 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어요? 세상에? 없죠. 네, 어떻게 장모님이 손녀한테 물건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손녀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쪼개기 증여가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회계사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8억 5천에서 2억 2천의 채무를 빼고 6억 3천 물건을 증여할 것인가? 8억 5천을 그냥 온전하게 그 딸이 소유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지금 부의 대물림을 가지고 다 비판을 하면서 2억 2천을 세금을 내고 8억 5천을 온전하게 딸이 보유하게 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을 야당 의원들이 많이 하십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8억 5천의 지금 월세가 나오는 상가 건물에 2억 2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향후 나오는 임대소득을 가지고 그 채무액을 변제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다시 2억 2천을 준다면 2억 2천에 대한 증여세나 나중에 돌아가실 때 준다면은 상속세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부분이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총 예산이 8억 5천입니다. 2016년도 올 예산으로 보면. 근데 범부채 흩어져 있는 게 16억 6천입니다. 그래서 이거 화면을 띄워주세요. 이게 보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전 부처에 흩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만든 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래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중소벤처부 장관이 되시면 꼭 잘 컨트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도 중소벤처기업부 보면 기능별로도 업무가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창업된 창진하고 중진공하고, 그 다음에 금융은 용자 때는 중진공, 소진공, 보증은 기보, 신보중앙회, 투자는 한국벤처투자, 마케팅은 중진공, 중소기업 유통센터, 공영 홈쇼핑. 이렇게 또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내가 창업하려고 보면은요. 창업 지원은 창진에서 하고 창업 자금은 중진공에서 하고
보증은 기보에서 하고, 이렇게 수요자 측면이나 그 내부의 기능적 측면을 봐도 굉장히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해법으로 금융 기능을 좀 일어나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팔로 마케팅 부분도 꼭 좀 지원 일어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지방에서 지방중기청,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각각 이 기능들을 잘 좀 역할을 분담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중소기업 정책이 됐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중소기업청이 그동안에는 산자업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집행기는 굉장히 뛰어난데 정책적하고 기획하고 이런 기능이 좀 떨어질 걸로. 또 특권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는 꼭 명문대 안 가면은 아무 일도 못하는 소양이 없는 것처럼 어쨌든 써놓으니까 제가 현장에 이렇게 해서 국민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그분들이 법 내용까지 조사해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여기에 나온 내용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국민 정서에 맞게 정치도 하셨,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국민 정서에 맞는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일단 고민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정운천 의원님 경험에 의해서 말씀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저도 가슴이 아주 아픕니다. 말씀하신 그런 저희로서는 잘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대차대개혁서를 이용한 이것이 저희로서는 너무도 불편하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대계약서 문제는 그냥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원만한 관계를 하여튼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너무 대포를 쏘아가지고 대포 쏜 게 뭐냐면 최저임금 16.4% 어마어마하게 이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제로화 이것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주는 거고 거기다가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고 다 정책이 어떻게 선호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 이거를 갑자기 대통령 되자마자 이 일을 발표를 하니까 엄청난 부담을 좀 안고 있는 거 사실 아니에요. 그 해결이 지금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해야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관을 확실하게 갖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었는데 지금 한쪽에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지금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봐가면서 더 많이 필요하다면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운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일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대구 북구 홍일학 의원입니다. 홍조 후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또 얘기 들으면 약간의 서글픈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선 저서 문제인데요. 삼수사수해서라도 서울 때 가라 이런 얘기를 책을 보면서 저도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고 책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제가 만약에 제 딸한테 네가 너무 예뻐서 내가 밉다. 내가 네가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딸은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밉다 싫다는 얘기를 듣고 저 아빠는 자기 딸을 미워한다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 삼는 거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홍종학 의원이 우리 학생들을 후보자가 학생들을 사랑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특혜 구조를 타파하고 우리 사회가 명문대에 집착해서 경쟁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걸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여러 문제에 대해서 중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보면 홍종학은 행위자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홍종학 후보가 돈을 벌었는데 홍종학 후보 손녀한테 돈을 증여했거나 이렇게 했으면 제가 무척 크게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홍종학 후보는 장모님이 손녀한테, 홍종학 딸한테, 그 사랑하는 손녀한테 증여를 하겠다고 뭐 고집을 피우셨는지 그 좀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지 뭐 제가 내용은 압니다.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홍종학 후보는 거기에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전혀 있지 않았고 단지 그때 제가 압니다만 바쁘니까 좀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면서 이제 그리고 저는 제 아내에게도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홍종학 의원도 아내에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말은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역할이 달랐다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보면은 조직에 인사가 보면 좀 덜 돼 있잖아요. 장관이 오기만 기다리는 지금 저 공석된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부처에 좀 우수한 공무원도 좀 영입하시고 또 민간 전문가들도 좀 많이 영입하셔서 정말 중소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효율적인 기관으로 이렇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장관님이 되시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체적으로 어떤 그 하나의 타켓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전체 조직이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으로 이렇게 조직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네, 그 종현아 유동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귀중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현황 파악을 해본 결과 지금 우리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1,400개에 달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업서부터 기술 인력 지원, 금융 지원, 그리고 수출 마케팅 지원, 이 일관된 지원 체계를 가지고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 타워를 하면서 이 1,400개의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주신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것을 꼭 유념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저는 어디에 가든지 꼭 성과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장관으로서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서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의견을 받는다면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좋은 의견 제가 잘 받아서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중소기업부 신설 될 때 상임위 때마다 정말 2,600만 명이 이걸 컨트롤해야 하는 게 중소기업부 아니에요? 중소기업 1,400만 명, 소상공인 306만, 그 다음에, 소상공인 605만, 자영업자 557만. 거의 인구의 반이거든요. 지금 6개월째 비어 있어서 빨리 장관 좀 뽑아달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홍 후보자님이 이 신설 부서 지금 보니까 거기에 지금 한 10명 정도가 아직 간부직도 지금 공석이에요. 중소기업, 반처기업부가 성공하냐 안 하냐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패하고 직결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하고 보죠. 있습니다. 네, 책임이 무겁죠.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이면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데니까 한번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알다시피 제가 광우병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서법에 따라서 물러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화면 나왔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2억 2천만 원이 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뭐 차용 계약서, 이게 국민 정서에 안 맞아요. 어떻게 딸하고 이게 초등학교 중학생하고 계약서를 맺고 하겠어요? 법으로는 어쩔지 모르고. 그러니까 2억 2천만 원 그냥 돈 내시고, 그 2억 2천만 원 이제 증여를 해주시고, 그 세금 내세요. 그래서 빨리 끝내세요. 그렇게 정리를 탁탁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엔. 네,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딸하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도 그게 정서에 안 맞다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갑질 임대차 계약서도 거기 충무로 상가에 가서 너무 그 계약서 내용이 갑질이에요. 그것도 가서 좀 보시고, 내가 이것도 바꾸고, 전체 그러한 갑질하는 것,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바꾸겠다. 이렇게 하세요. 지금 그 임대료 2개월 이상 연체신을 계약 해지한다고 이렇게 갑질을 다 해놓은 계약서 내용이 3개, 4개가 다 그렇거든요. 그거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을지로위원회에서 그런 거 고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표리부동이 그래서 나온 거야. 아니, 홍종학 후보가 그렇게 계속 주장했던 거하고 본인이 여기 고약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특목고 폐지 전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평준화 하자고 하는데 지금 또 그 따님을 이렇게 1,600만 원 들어가는 국제 중에 진학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실로 보면 표리가 부동해, 분명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